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회입니다. 거부를 만해서 이혼은 성공하였고 비정을 진나라에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땅을 할양한다던 약속은 완전히 무시했고 국내에서는 이극을 살해했다. 비전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못 공에게 사실 진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망에 있는 것은 오히려 중요공자입니다. 군주께 약속을 어긴 것도 이극을 살해한 것도 모두 이호의 신맥인 여생과 거계가 핵책한 것입니다. 청컨대 이익을 줘서 그 두 사람을 꼭 부르다가 여기에 붙잡아두고 중위공자를 기국시켜 군주로 세운다면 만사는 잘 될 것입니다. 먹고 온 이 계책대로 비정에게 사람을 붙여보내면서 여생과 거계 두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정에게 뭔가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이호에게 비정을 죽이라고 했다. 비정의 아들 비표는 진나라로 피신하여 목공에게 호소했다. 이호는 무부자이며 백성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공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주라면 어떻게 마음대로 대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대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백성들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식 아닌가? 목공은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몰래 비표를 중용하였다. 목공 12전 진나라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진나라의 양식을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비표가 목공에 말했다.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쳐부숴야 한다고 봅니다. 목공이 공손지의 의견을 물었더니 공손지는 기운과 풍작이란 번갈아 돌아오는 일이니 지금 여유가 있는 우리가 곡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목공은 또 백리에게 물었다. 백리는 이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말했다. 결국 목공은 백리와 공손지의 의견에 따라 식량을 제공했다. 그날부터 진나라의 도인 웅으로부터 진나라의 도 강해까지 곡식을 운반하고 강해는 배들이, 국제는 수레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목공 14년, 이번에는 거꾸로 진나라의 기간이 심해서 이호에게 식량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호와 신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나라가 기근에 시달리는 지금을 틈타 그를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호는 그에 따라 이듬해 목공 15년에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로 치달았다. 목공은 곧바로 이에 맞서 비표를 장군으로 삼고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 9월 임술일에 한원 땅에서 목공은 이호와 전쟁을 벌이게 됐다. 이호는 먼 데서 떨어져 진나라와 교전하는데 백원하던 중 진흙수력에 깊이 빠져 말이 뛸 수 없게 되었다. 진나라 목공은 부대를 이끌고 그를 추격하였는데 이호를 살아남지 못하고 뜻밖에도 오히려 이호의 군대에 거꾸로 포위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목공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때 목공을 구원하기 위해 용감하게 포위망을 뚫고 달려든 병사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목공은 위기를 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여 이호를 생포했다. 이 전투가 있기 수년 전에 목공의 명마가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기산기식이 살던 건달패거리 300여 명이 그 말을 잡아먹고 있었다. 명마를 수색하고 있던 관리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들을 처벌하라고 했다. 그러나 목공은 군자는 짐승을 죽였다고 하여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명마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고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술을 하사했다. 바로 이 300여 명의 사나이들이 목공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포위망을 뚫고 달려온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목공이 궁지에 빠진 것을 보자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자기들이 목공의 명마를 잡아먹었을 때의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다. 결국 목공은 전쟁에서 이겨 이호를 생포하고 자랑스럽게 개선한 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며칠 뒤에 이호를 제물로 바쳐 상제께 제사를 올릴 것이다. 주나라 천자가 그 소식을 듣자 진나라의 건목을 따진다면 우리 주나라와 한빛이리요 라면서 이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공의 부인은 바로 이호의 누나였기 때문에 그녀 또한 검은 추군을 두르고 마의를 걸치고 발을 드러낸 채 목공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를 내가 구해내지 못하고 또 그를 구해낸다면 당신의 명령을 깨는 것일 테니 라면서 탄식했다. 그러자 목공 역시 탄식에 맞이했다. 나는 이호를 포로 삼은 것을 큰 공으로 생각했는데 천자께서는 청을 하시고 부인을 이로 인해 걱정하고 있구나. 결국 목공은 이호를 풀어주려 했다. 그러면서 진나라와 맹약을 하고 이호를 기육시키려 하였으며 또 그를 가장 좋은 숙소에 기각하게 하면서 저의회로 대접했다. 그의 11월에는 이호를 자기 나라로 귀국시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래서 이호는 하루당을 목공에 바치고
태자 을을 인질로 보냈다. 목공은 자기 집안의 한 공주를 태자에게 시집보냈다. 이 무렵 진나라의 세력은 크게 강성해져 동쪽으로 황하까지 확장하였다. 두 진나라의 경쟁. 목공 22년 인질로 와 있던 태자에게 그의 아버지 요가 병상에 누워 있다가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태자어는 목공은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를 고국에 보내줄 리가 없다. 내게는 형제가 많다. 진나라는 나를 중시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쳐 돌아갔다. 이듬해인 목공 23년에 진나라에서는 요가 죽고 도망쳤던 태자가 뒤를 이어 저기했다. 그런데 목공은 태자가 몰래 도망친 사건 때문에 그를 매우 미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호의 형인 공자 중이를 망명지인 초나라로 불러들이고 원래 태자에게 시집 보냈던 공주를 중이에게 시집 보냈다. 중이는 일단 결혼하기를 거절했으나 목공이 거듭 간청하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했다. 중이가 진나라로 오자 목공은 더욱 그를 우대했다. 이듬해 봄에는 진나라 중신들에게 몰래 사절을 보내 중이를 맞이하여 군주로 채울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신들이 그 뜻을 받아들였고 목공은 군대를 붙여 중이를 고국으로 귀국하도록 하였다. 그의 이후에 중이는 드디어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진문공이다. 문공은 사람을 보내 을을 죽였다. 한편 그의 가을 주나라에서는 양왕의 아우인 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양왕은 피신해서 망명했다. 그리고는 이듬해 진과 진 두 나라의 사자를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목공은 손수 군사를 이끌고 문공과 협력하여 양왕을 입국시키고 양왕의 아우 대를 죽였다. 목공 28년 문공은 상복에서 초나라를 적발시키고 드디어 천하의 패제가 됐다. 2년 뒤에는 목공과 문공이 협력해서 정나라를 구했다. 그러자 정나라는 몰래 사자를 목공에 보냈다. 우리 정나라를 치면 덕을 보는 것은 진나라의 문공인데 희국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진나라가 강대해진 것은 오히려 진나라에 있어서는 화가 미치는 근원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을 그렇다고 여긴 목공은 군사를 거두고 귀국해버렸기 때문에 문공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중지하고 말았다. 목공 32년 가을에 문공이 죽었다. 그런데 정나라 백성 중에 자기 나라를 진나라 목공에게 팔아넘기는 자가 나타났다. 정나라 도보의 성문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만 쓴다면 쳐들어가는 성 같답니다. 목공은 곧 건숙과 병기의 두 신하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나라에 가려면 다른 나라 영토를 열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예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우리들의 움직임을 정나라에 몰래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반대했다. 하지만 목공은 그대들은 모르고 이런 이미 내가 결정하였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공은 병기의 아들 맹명씨와 건숙의 아들 서걸숙을 곧 원정으로 장수를 명했다. 마침내 출정한 날 병리와 건숙은 통곡을 하면서 병화했다. 그러자 목공이 크게 화를 내며 비난했다. 내가 병사들을 파견하여 출정하였는데 그대들은 나의 군사를 막고 통곡을 하다니 어찌된 일이오. 그러자 두 노인은 저희는 감히 왕의 군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군대가 출정하게 되면 저희 아들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소신들은 이미 늙어보거나 그들이 너무 늦게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게 될까 걱정하여 그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러서 사적으로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군대는 반드시 효신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목공 33년 봄 진나라는 드디어 동쪽으로 출장인데 당초의 예정을 받고 진나라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의 국문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에는 제후의 군대가 천자가 다스린 주나라를 지날 때는 갑옷을 벗고 무기도 거다 한 것을 묵과했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줄도 맞지 않고 기울도 엉망했다. 이 모습을 본 주나라의 대신 왕손만이 탄식하였다. 천자가 계시는 성의문을 그대로 지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더구나 경솔하기까지 하다. 경솔하면 생각이 않고 예의가 없으면 기울이 없는 법이다. 이러한 군대가 패하지 않으면 또 누가 패야 한단 말인가. 이었고 진나라 군대는 화렙에 도착했다. 이때 우연히 형고라는 정나라 상인이 소 12마리를 끌고 주나라로 팔려간 도중에 진나라 군대를 만났다. 자세히 알아보니 정나라를 공격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정나라 왕에 보내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의했다. 형고는 자기 12마리 소를 끌고 진나라 장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대국 진나라가 정나라를 정발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정나라 군주는 조심스럽게 방패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 12마리를 바치는 것은 원정 중인 군사를 위로하게 하라는 정나라 군주의 분부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진나라 장군은 이 말을 맞대고 오르냈다. 아무래도 정나라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는 모양이에요. 지금 공격을 해봤자 실패할 것으로. 그리고는 금방 방치를 바뀌어 정나라 대신 화력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화력은 진나라의 변성이었다. 이때 진나라는 문공을 상중했고 아직 대장도 매장도 하지 못한 채였다. 그런 와중에 진나라의 공격 소식을 듣자 태자 왕공은 크게 분노하였다.
진나라가 부친이 막 붕하신 이 틈을 다 노리고 활업을 점령하다니. 그리고는 당장 상부 올리고 이제 정군에 출동 명령을 냈다. 그런 후 조신골짜기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진군이 나타나자 신석이 급파했다. 진나라 병사를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다시피 됐고 두 장군도 생포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공의 부인은 진나라의 공주로서 그녀는 생포된 두 장군의 목숨을 구하려고 양궁에 청하였다. 왕명을 거역하고 활업을 공격한 이 장군들이 내 아버님께서는 골수에 맺혀도록 원망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나 이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아버님께서 직접 삶아 죽이도록 해주세요. 양궁은 그 말을 받아들여 두 장군을 돌려보냈다. 장군들이 진나라에 도착하자 목공은 상고를 입고 두 장군을 도읍의 교회까지 나가 마주하며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내가 백리와 건수에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인 그대들에게 수치를 끼치게 하였으니 그대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대는 마음을 다잡고 이번이 지옥을 새로 가기 위해 준비하도록 하라. 절대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두 장군이 본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전보다 더 후한 대접을 해줬다. 그 후에도 목공은 또다시 맹명시 등 두 사람을 장군에 임명하고 진나라를 공격하게 했으나 팽하에서 또다시 패배한 채 철수에 말았다. 유혹과 이간 어느 날 용나라 왕이 유예라는 사자를 보냈다. 본래 유예의 선조는 진나라의 망명한 자였으므로 유예는 중국어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목공이 현명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용왕은 유예를 진나라에 보내 진나라의 국정을 지켜달라고 합시다. 목공은 의기양양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궁중에 모아둔 검보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유예는 이렇게 말했다. 귀신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귀신도 지쳤을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만들었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목공은 매우 놀라면서 또 묻다. 우리 중의 모든 나라는 시서, 예약, 북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소란이 그렇지 않소. 근데 기본 이렇다 할 통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말이오. 유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이야말로 중원에 항상 변환이 일어나는 원입니다. 물론 예약이나 법도의 제정은 고대 수마이신 황제가 예약제도를 제정하여 스스로 솔선에서 법도를 따랐었고 그래서 겨우 조그만 다스림의 정도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로라 왕들은 날로 교만하고 엄나게만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공은 내진으로 들어가 신하 왕묘를 불러 상의했다.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게 되면 그 적대 우화의 우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왕은 유와 같은 현명한 인물이 있으니 우리 우환이 어떻게 해야 되겠소? 그러자 왕묘는 용왕은 벽지에 살고 있으며 아직 중원의 음악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미녀 가부단을 보내 유혹하면서 그의 마음을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한편 유의 기국을 연기시켜서 용왕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유왕은 유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군신간의 간극이 생기면 우리에게 비로소 기회가 생깁니다. 더구나 용왕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정사를 태만히 할 것입니다. 목공은 과연 묘하니오라고 하였다. 그 목공은 유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연회석에서 함께 나란히 앉아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 식사할 때에는 손수 요리를 끓하면서 매우 친근한 정을 보여주고 용나라의 지형과 군비 등을 질문해서 나라 전체의 대부분을 파악했다. 목공은 그러한 용왕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유효를 기록시켰다. 유효가 돌아가서 보니 왕은 매일같이 가무만 즐기고 있었다. 폐하 그만 가무단을 돌려보내십시오. 유효가 그때 간청했지만 용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의 가호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라. 목공이 정의한 지 36년 목공은 맹명시 등을 더 부대하고 군대를 일으켜 또다시 진나라를 공략했다. 진군은 황하를 건너간 뒤 타고 왔던 배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면서 필승의 결심을 나타냈다. 마침내 진나라를 대파하고 국물과 도읍을 점령하여 이전의 효산 골짜기에서 패전한 지옥을 잡았다. 그런 연후에 목공은 황하를 건너 효산 골짜기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자변들의 제사를 지낸 후 매장했다. 그대들 병사들이여 나의 맹세를 조용히 들으라. 우리 조상들은 매사에서 노인들의 말씀을 항상 충실하게 따랐다. 그러하여 크다란 착오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초의 건숙과 백리의 정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나는 그래야 오늘의 고백 선서를 하오니 후세 사람들에게 나의 과세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라. 군자들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주나라 천하는 목공에게 금으로 만든 북을 하사하고 그 공적을 찬양했다. 이것으로 그 글을 마치겠습니다.